안녕하십니까. 보건산업진흥원 정기택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제3회 GP콜 글로벌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축사를 맡아주신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 제약 전문가 100여분을 GP콜 위원으로 위촉해서 R&D, 인허가, 해외 진출 등의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있었던 건강경제 세미나에서도 그 3개 부처의 연구원장들께서 우리가 역량은 있는데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이런 네트워크가 이제 구성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응답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심포지움에서 기조 연설을 하신 문영춘 GP콜 회장님을 비롯해서 세계 제약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 전문가들을 이곳에 모시고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제약 전문가들에게 글로벌 경험을 전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답답하게 느끼는 과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방금 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회 GP콜에서는 이 글로벌 신약 개발과 관련된 큰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가고 2회에서는 R&D 기획에 대해서 이제는 전임상 단계에서의 신약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간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20건의 신약 개발과 그리고 임상시험 역량은 이제 이미 세계적인 역량의 수준에 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생산기술 경쟁력도 세계 수준에 와서 이런 걸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물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글로벌 리딩 컴퍼니들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갈 길이 아직도 멀죠.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제약산업 발전 5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2020 세계 7대 제약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용 23번째 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앞으로 제약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험난하지만 꼭 가야만 하는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작은 노력이라도 합친다면 이들이 합쳐져서 우리 언젠가는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우리 제약기업들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전문가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게. 자, 다음 분은 한국 제약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이경호 회장님 모셔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제3차 GP콜 국제 심포지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자리는 우선 저희 우리나라의 제약업계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기태 원장님 그리고 뒤에서 서포트하고 계신 대한민국 정보건보지부 그리고 또 이 심포지움에 또 이 GP콜에 참여하셔서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발전해 가는 데 크게 기여해주고 계시는 GP콜 문영춘 박사님을 위시한 GP콜 멤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난 역사 중에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마도 우리가 글로벌 산업으로 또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또 그럴 만한 역량도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제약 산업이 또 우리나라 제약 기업이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 하는 공감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마켓으로 나가야 되고 또 신약 개발 등 R&D를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나중에 이것이 마케팅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또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신약을 개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제약산업이 R&D에 있어서 현재 국내 신약을 21개의 국내 신약을 개발하고 R&D 신약 개발 역량을 갖췄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P코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좋은 경험과 조언이 우리 제약산업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과 같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제약산업의 R&D 투자 또 글로벌 마케팅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신약 개발 전 과정을 거쳐서 실패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또 비용 대비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신약 개발을 성사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이 GP코의 중요한 역할이고 오늘 심포지움에서도 주로 다루어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R&D 맨파워에 있어서나 또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의 발전 단계로 보거나 또 우리 제약산업이 R&D 그동안에 쌓아온 축적된 이런 역량으로 봐서 충분히 글로벌 신약 개발을 성사시킬 수 있는 여건을 이제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과 같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런 심포지움을 통해서 또 GP코의 네트워크를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최대한 활용해서 정부와 또 제약산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산업진흥원이 함께해서 글로벌 신약을 우리가 탄생시키고 또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의약품을 개발을 해서 글로벌 마케팅까지도 성사시킬 수 있는 좋은 이런 네트워크와 여건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이런 기회가 분명히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 GP코 멤버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제약회사의 R&D 전문 여러분들도 우리 GP코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기업도 살고 우리 산업도 풀 수 있는 그런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축사에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건 이번에 장인상에 관해서 몇 가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원래는 제가 억수를 못 받았습니다. 대신 지난 12년간 이건 사실 다음 GP코 미팅에 동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벤치에서부터 그 임상 3상까지 그리고 어프로벌까지 이 전 단계에 대해서 애플로렌에 대해서 저와 함께 여행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는 되게 많은 회사와 달리 주로 RNA 자체,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시는 진 자체나 프로테인 자체를 하기보다는 RNA 프로세싱에 프로세싱을 컨트롤하는 것을 가장 관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RNA 트랜스포트 컨트롤, 프로세싱 컨트롤, 데그레이션이라든가 트랜스레이션 이런 과정들 척추에 이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그런 걸 저희가 지금 RNA 컴퍼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스몰 몰레큘을 이용해서 RNA 단계에서 프로테인을 더 많이 만들게도 하고 더 적게 만들게도 혹은 못 만들게도 하는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저기 맨 앞에 보시다시피 타이포 죄송합니다. 여기에 GEMS Gene Expression Modulation by Small Molecule라는 테크놀로지를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 가운데에 보여드리는 짙은 색깔로 하는 게 오늘 제가 주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넌센스 뮤테이션, 넌센스 서프레션에 관한 테크놀로지고 이거는 단지 한 가지 테크놀로지인데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디지즈 종류를 보면 약 지네릭 디스오더 중에 2,500가지 정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가장 지난 10여 년간 가장 많은 테크놀로지 라이센스 아웃을 한 분야가 UTR, Untranslated Reason. 여기 보면 5' UTR하고 3' UTR이 있는데 이 메시지를 이것을 이용해서 프로테인을 더 만들게도 하고 덜 만들게 하는 테크놀로지를 주로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그 다음으로 각광을 받는 게 이제 지난 저희가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지는 한 7년 정도 되는데요. 얼터나이트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두 가지 다른 프로테인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엑손이 들어있는 거고 이쪽은 엑손이 스키핑된 그래서 이제 얼터나이트 스플라이싱인데 그런 테크닉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연구한 지 한 3년 정도 되는 테크놀로지예요. 이거는 이제 뉴크레오타이드 리피드 디스오더, 예를 들어서 헌팅턴스 디지 같이 원하지 않는 CAG 리핏이 보통은 20개가 있어야 되는데 환자들에 대해서는 40개나 60개 이렇게 리피드 디스오더입니다. 그거에 대한 테크놀로지인데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 가지 프로젝트 거의 비슷한 건데 넌센스와 비슷하게 넌센스 EDDK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RNA 레벨에서 RNA를 더 스테빌라이즈 시키던가 해서 RNA 트랜스레이션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트랜스레이션을 타겟팅하는 어프로치인데 다음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보면 지금까지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어떤 약들을 개발했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게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넌센스 서프레션, 아틀루덴 약을 개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얼터나이트 스플라이싱은 지금 스파이널 머스큘러 애트로피 디지에 관해서 로시와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지금 제임스 어프로치를 통해서 PTC299, A68775가 개발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트 트랜스레이션 컨트롤 가지고 5596가 개발이 됐습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RNA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많은 것들을 저희 회사의 바이오로지스트가 한 40명, 35명, 4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RNA 엑스퍼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RNA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잘 활용을 해서 프로테인을 더 만들기도 하고 덜 만들기도 하고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넌센스 뮤테이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지난 12년간 PTC와 같이 PTC에 몸담고 있으면서 필요해라 그동안의 어려운 점들과 또 좋았던 일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PTC에 조인을 했고요. 저희 팀에서 바로 1년 만에 드러그 캔디데이트를 개발했습니다. 그게 PTC124고요. 그 약은 지금 2004년도에 처음으로 임상일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이 좋게 이건 다른 프로젝트지만 2005년도에는 299을 개발했고 2006년도에는 A6A는 그러니까 299의 백업 컴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좋은 뉴스로는 저희가 2006년도에 페이스 2 DMB하고 C5 쪽에 중간 데이터가 상당히 파지티브한 데이터가 나왔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2008년도에 젠자인과 저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딜 중에서 가장 큰 딜을 했습니다. 그때 페이스 2 단계에서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권리는 저희가 갖고 나머지 권리에 대해서는 모두 젠자인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한 거고 업프론트로 저희가 받은 돈이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100밀리언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상당히 즐거운 생활을 보내왔고요.
그런데 이제 2010년도 그로부터 2년 후에 저희 페이스 2 데이터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그로부터 1년 반 후에 젠자임이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겠다. 개발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다시 저희한테 모든 권리를 돌려주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네거티브한 색깔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 2010년 4월달에 저희 PTC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14년 만에 저희 직원 30%를 레이오프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PTC에서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두 달 뒤에 또다시 CF에 대해서 페이스 2 스타디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네거티브한 뉴스가 나와서 상당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행히 저는 디벨롭먼트 캔디데이트 하나 더 만들어서 다행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가 힘들었던 시간이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보통 데이터가 나빠서 파트너, 저희보다 이제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지원을 가지고 있는 데서 버린 화물을 저희는 버릴 수가 없다.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컨디셔널 어프로벌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프로벌에 대해서 신청 받음을 거기서 받았고요. 그 사이에 작년 여름에 6월달에 저희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IPO,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을 나갔습니다. 스탁 한 주당 15불 정도에 대해서 144 밀리언을 펀드레이징 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바로 이제 DMD, 두시안 머스큘러 디스트로피에 대해서 컨퍼먼트리 페이스 3 스타디를 들어갔고요. 여기까지 좋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컨디셔널 어프로벌을 지난 1월달에 어프로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의 경우 한 번 찔러보고 두 번 찔러보고 안 되면 되게 버리는데 저희는 버릴 게 없는 사람이라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필을 하게 되면 이 한 달 내에 다시 서비스를 하게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내에 다시 서비스 했고요.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저희 이제 새로운 CFO가 저희 스탁을 비싸게 다시 퍼블릭 오퍼링 했습니다. 15불에 작년 6개월 전에, 8개월 전에 15불에 했던 건 이제 24불 50에 퍼블릭 오퍼링해서 1,200억 정도 또 다시 돈을 모아서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 3 스타디, 두시안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파이버시스 이쪽도 항상을 컨퍼먼트리 스타디를 다시 하기로 한 것이고요.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은 저희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한국에 4월 말에 처음으로 한국 환자가 엔롤됐습니다. 지금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전 세계 19개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임상 사이트는 54개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기 바로 전주에 실제로 발표한 거는 5월 24일이지만 5월 20일 날 다시 그 사람들하고 모였습니다. 이제 30여 명이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파지티브 오피니언을 줘서 아마 석 달 이내에 컨디셔널 어프로벌이 나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터키에서는 이 어떤 환자들이 있는데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현상에 엔롤될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은 터키에서 정부 돈으로 우리 약을 사서 환자들에게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일 겁니다. 이미 환자 2명이 그 약을 사기로 했습니다. 아마 약값은 지금 제가 예상하면 1년에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 24일 날 그 행사가 있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애플로렌 뒤에 옷을 입고 파티를 했죠. 그 파티 때 찍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애플로렌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한 가지 테크놀로지인데 이 한 가지 테크놀로지를 정복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업투 2,500가지 정도의 디지즈를 정복할 수 있는 진짜 유니크한 어프로치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피크 세일 때 보면
2.5 빌리언까지 팔 수 있다고 듣고 있고요. 지금 페이턴트 라이프는 앞으로 10여 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남아 있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아직도 10여 년 남아 있고요. 지금 당장은 지금 CF하고 DMD에 대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588명이라고 하는 환자들 가지고 이미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 컴파운드가 세이프하다라는 건 이미 검증이 된 거고요. 저희는 오럴 스몰 몰레큘 오럴 컴파운드를 주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2,500가지의 진, 여기 보여주는 이런 진들이 다 이런 넌센스 뮤테이션에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다 모아놓으면 미국에만 해도 거의 2.5 밀리언 정도의 환자가 가능하다. 물론 저희가 이 디스 2,500가지에 대해서 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할 수는 없겠죠. 메이저는 하겠지만 아마 나머지는 아마 의사들께서 오프레이블을 아마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신비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카툰으로 보여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진에는 중간에 이런 스탑 코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끔 진이 뮤테이션 돼서 원하지 않는 부분에 스탑 코던이 들어갑니다. UAA, UGA, UAG 같은 이런 스탑 코던이 들어가는데 그로 인해서 원하는 프로테인이 안 만들어지고 트렁케이트 되어 있는 프로테인이 만들어져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스몰 몰레큘을 이용해서 거기를 어떻게 바이페이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약을 두면 우리를 마치 스톱 코던이 없었던 것처럼 인식을 하고 풀 랭크의 프로테인이 만들어지는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개발한 것입니다. 여기 약으로 보시면 저희 약은 미숫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목에 걸리지 않는 미숫가루, 아주 미세한 파우더를 물이나 오렌지 주스나 밀크에 적당히 이렇게 쉐이크해서 마시면 돼요. 저희 도징은 10-10-20가 지금 옵티mal 도징입니다. 10-10-20는 10 mpk. 그러니까 한 번 드립하실 때마다 10 mpk, 10 mpk, 잠자기 전에는 20 mpk. 그러니까 TID 도징이죠. 하루에 3번 하는 도징입니다. 보시다시피 구조는 누구나 다 카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약간 복잡한 벤조게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테크닉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에 있는 넌센스 뮤테이션 되어 있는 그런 스탑 코던만 리드로 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노멀 스탑 코던은 절대로 리드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몬스터 프로테인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지금 알려진 스탑 코던이 UAA, UGA, UAG인데 이 모든 스탑 코던들에 대해서 다 일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스탑 코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의 어떤 위치에 초기 단계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관계없이 거의 다 잘 리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RNA 레벨의 스테빌리티나 이런 거에는 관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nonsense mediated decay의 패드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 RNA 레벨을 더 올려주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거의 안티바디다 안티바이오틱스 항생제가 하는 것과 비슷한데 저희가 처음 발견한 것도 사실 항생제가 하고 있는 거에서 발견한 거고요. 하지만 저희 컴파운드는 항생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MDX라고 하는 이제 마우스 마들이 있어요. 마우스 마들에서 보면은 우리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와 정상주의 머슬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머슬들이 잘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 약으로 이렇게 약으로 처리하면은 정상만큼은 못 돼도 머슬이 제대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그 다음에 머슬 컨트랙션, 머슬이 스크린 같은 효과들이 있는데 그런 효과들도 여기 보시다시피 훨씬 더 컨트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걸 보이고 있고요. 카이팅 카이네이즈 레벨도 훨씬 줄어드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C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이언 채널 디지즈인데요. 이때는 제대로 채널 액티비티가 없는 것을 있게 약물 처리 안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디지즈마들에 대해서 MDX뿐만이 아니라 컬러 디지즈, 그다음에 미오시 마이오패스 등등, 배블 디지즈, MPS4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남들이 이미 저희 컴파운드 가지고 다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 발표한 논문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보다 더 크리티컬한 것들을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 DMD 디지즈는 거의 대개가 남자들한테만 있는 X염색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아닌 사람들도 아주 간혹가다 환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터키 환자 중에 한 명은 여자인데 MDX 디지즈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유럽과 미국에 합쳐서 지금 두시안 머스큘라 디스트로피 디지즈에 걸린 사람이 35,000명 정도인데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단지 그중에 14%, 그러니까 약 4,500명에서 4,600명 정도는 저희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힘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고, 대개 에버리지 라이프가 22살 정도에는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테로이드를 거의 다 복용하고 있고요. 심틈을 약간 완화하는 정도의 효과만 있지 실제로 치료제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말고도 이 두시안 머스큘라 디스트로피에 저희 말고 다른 회사들도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유니크하죠. 이 어떤 회사들도 넌센스 뮤테이션을 그냥 하지 않고 있고 지금 GSK하고 프로젠자와 같이 하는 게 엑선 51 스키핑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저건 데이터가 나빠서 이 콜라보레이션 디스컨티뉴 됐습니다. 수락타는 지금 페이스 2 데이터가 상당히 포지티브한 페이스 2 데이터가 나왔어요. 12명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데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젠자에서 엑선 51 말고 엑선 44 이쪽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엑선에는 여기 뭐 51, 44 보여드렸는데 실제로는 엑선에 걸려있는 퍼센티지로 보면 약 80% 환자가 엑선 스키핑 디지즈입니다. 그래서 엑선 51, 52, 53, 48 등등 이 각각이 다 다른 약이 필요한 약들입니다. 그리고 프로젠자나 스트랩타 같은 경우는 둘 다 안타이센스를 개발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안타이센스는 벌써 40년 전부터 연구가 개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약으로 나온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타이센스는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딜리버리,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안티센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뉴로머스큘라 디지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건 이제 셀 탈취에서 어떻게 디스트로핀이라고 하는 이 프로테인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수치가 않네요. 여기서 보면은 하지 않은 경우에 거의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수제하면 잘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과 똑같은 이거는 이제 마우스 마들에서 MDX 마우스 마들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희가 클리니컬 트라이 할 때 6-minute walk 디스턴스를 가지고 이 프라이머리 엔디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바이옵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얼만큼 지속적으로 잘 걷는가 그거를 보면 이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주 어렸을 때 이미 성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딩에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3살 때부터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추후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더 걷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세부터 30세 사이에 거의 되게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이렇게 홀웨이, 그러니까 복도에 25m짜리 해놓고 여기를 계속 돌게 하는 거예요. 간호원과 같이 계속 돌면서 얼마큼 잘 걷는가. 그리고 이 방법은 저희가 처음 이 디지즈에 대해서 두시안 머스큘라 디스트로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사용한 거지만
저희 말고도 다른 디지즈에 대해서는 이미 잘 셋업되어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레귤러토리 어서리티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0년도에 맥도날드라는 분이 퍼블리시한 내용인데요. 정상인 34명과 환자, DMD 환자 18명을 가지고 보니까 뚜렷하게 확연히 이 차이가 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인 같은 경우는 약 에버리지 621m를 걸었고 DMD 페이션트는 361m, 그리고 에러 레인지가 상당히 높죠. 8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정상인과는 다르게 걷는 양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분 동안 아무 지침 없이 잘 걸을 수 있는, 단지 걷는 보행 속도가 느릴 뿐이지 큰 문제가 없고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6미닛 걷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다시 6미닛 워킹을 시키면 큰 에러 범위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잘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저희가 실패한 베이스 2B 데이터인데요. 177명을 가지고 했었을 때 여기에 보다시피 첫 번째 6미닛 워크와 두 번째 6미닛 디비에이션이 비교적 에러 레인지 안에 들어있고 이 정도는 충분히 엔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환자들이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져놓고 계속 한 9분 동안 걷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실패한 페이스 2B 데이터를 어떻게 최대한으로 살릴 것인가 하기 위해서 이걸 최대한으로 다시 아날라이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환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은 컨트롤 그룹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조금 어렸을 때는 보니까 대개의 경우 큰 문제 없이 잘 걸어요. 5살부터 7살 나이는 아직도 디클라인은 하지 않는 상태이고, 대개 보면 이때 7살 때부터 10살 때 이때 보면 거의 스테빌라이즈 해가려고 그러는 그런 양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9살부터 13세 이 사이에는 스테빌라이즈 해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연히 두 그룹이 차이가 나죠. 이 사람들은 워킹 어빌리티가 드라마틱하게 이제 줄어드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데이터를 그냥 양도를 해봤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던 57명에서 어떤 군에 있는 친구는 350m 이상을 걸은 그룹과 300m를 못 걸은 그룹을 보니까 350m 이상을 걷는 그룹은 한 1년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실험한 게 48주인데 48주 후에도 그다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반면에 350m를 못 걸었던 그 35명에 대해서는 1년 48개월 후에 거의 100m 이상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그 데이터를 우리 이제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우 도징은 10, 10, 20 NPK이고요. 하이 도징은 20, 20, 40 NPK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50kg 환자라면 그 로우 도징에서 2g의 약을 먹는 거고 하루에 그 하이 도징 같은 경우에는 4g의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상당히 많이 먹는 편이죠. 요거 이제 플래시보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했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로우 도징에서는 분명히 31m를 더 걸었어요. 페이스북에 비해서. 그런데 하이 도징에서는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때문에 어프로브를 못 받은 거죠. 이 데이터가 네거티브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파지티브하지만, 이게 비록 파지티브하지만 p-value가 0.556는 acceptable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 p-value이기 때문에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환자가 17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다 나눠서 매일 그것만 보고 아날라이즈 하면은 쉽게, 왜 그런지를 쉽게라기보다 나름대로 패스포워드가 뭐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디지즈에서 보면 펌페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구름 받았을 때 28m를 더 걸은 경우였고요.
이거 저희 데이터였고요. 이거는 MPS 1, MPS 1 and 2, 뭐 헌터스 디지즈 같은 경우에 30m, 38m.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30m가 상당히 리즈너블한 엔드포인트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아날라이즈 했습니다. 이 리아날라이즈 할 때 이 그룹 32명에 대해서는 이 32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7살 이상인 환자 그리고 코티코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동시에 하는 그런 환자들이고요. 프레이스포는 스테로이드만 복용하는 환자입니다. 이 경우 데이터를 보면 48m 이상을 더 걸었어요. P-밸류도 여기 보시다시피 0.555. 만약에 이 데이터를 쓰면 당연히 앞으로 가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클리닉에 들어갈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옵시라든가 여러 가지 세컨더리 포인트, 엔드 포인트가 있는데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도대체 하이도징에서 안 듣느냐 그 얘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PK 한 거, 페이스 2A에서 PK 한 거 보면 이 컴파운드는 도스 리니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448의 경우 엑스포저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10, 10, 20, 20, 24 이랬을 때 도스 리니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10, 10, 20 같은 경우는 그 10 마이크로 정도 이쪽에서 잡혀주고 있고 20, 24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 20 마이크로 그램 정도 잡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에세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비트로 셀 베이스 에세이 같은 걸 하게 되면 실제로 액티비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1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5에서 10 마이크로그램, 5에서 15 혹은 2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벨 쉐입을 보여주고 있고요. 똑같이 이제 휴먼 데이터, 마이튜브에서 데이터를 보면 마찬가지의 벨 쉐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7.5에서 15 마이크로그램 그 농도에서 옵티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드 트루 액티비티는 항생제 몇 가지가 보여주고 있었는데 특히 G418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G418하고 젠타마이신 G418에서도 보시다시피 벨 쉐입이 보여주고 젠타마이신의 경우에도 벨 쉐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시간 괜찮은가요? 네, 저희 메커니즘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 가서 어프로브, 컨디션 어프로브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을 한 50가지 이상을 받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질문 10몇 가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대체 왜 벨쉐입이냐 그런 것들을 하나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크리스탈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거 이입을 할 때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여기가 UAA 이게 스탑 코던입니다. 스탑 코던이 만났을 때 니어 카우네이트 tRNA가 붙던지 아니면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 같이 릴리징 팩터가 달라붙은지. 근데 거의 대개 약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릴리징 팩터가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릴리징 팩터가 달라붙으면 여기에서 프로테인 만드는 과정을 스탑하고 그냥 트렁케이트된 프로테인을 만들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실제로 두 개의 바인딩 사이트를 엑스레이 수치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쪽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인딩 사이트인데 컴파운드가 엑세스가 있었을 때는 로우 어피니티지만 이쪽 색깔의 바인딩 사이트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다 약간 더 구체적이고 오늘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겠지만 여기에 바인딩하고 여기에 바인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드러그가 없을 때는 드러그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보솜의 여기서 스타프단을 달라붙여서 여기서 이미 트렁케이트되어 있는 프로테인을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죠.
약물이 없었을 때는. 근데 약물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보면 이 약물이 여기를 바인딩하면 여기 컨포메이셔널 체인지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그 엘롱게이션 그 팩터가 들어가서 아미노아시드가 여기에 다시 돼서 아미노아시드가 계속 엘롱게이트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로우 피니키에 또 다른 컴파운드가 달라붙으면 여기에 달라붙으면 여기 구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터미네이션 되는 그 과정을 프로모트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지금 DMP뿐만 아니라 헐러 마들에서도 디지즈 마들에서도 이 베이쉐입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이쉐입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6미닛 워크를 하는 거고 휴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마이크로그램 그 정도 농도 이하로 가능하면 해야지 되겠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컨포먼트 스타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이용해서 10-20 여기에서 보면은 엘리자베트를 보면은 7살 이상이고 16세 이하 그래가지고 모든 환자는 이 실험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되고요. 섹스미닛 원에서 미니멈 150m 이상은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에 그 오차가 80% 그러니까 80% 보면 안 돼. 그러니까 20% 이상 넘어가지 않는 그런 환자들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디자인 이게 지금 임상평상 진행하는 게 이거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로 한다면 우리 옛날 데이터로 하면 45m, 48m 이상은 더 걸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캡처해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 원래 저희가 처음 디자인했을 때는 에러 레인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50m 했는데 실제 데이터에서 보니까 72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를 72로 바꿨고요. 다시 한번 여기 내용을 보여드리면 지금까지 약이 없는데 저희가 한 4,600명 정도 미국과 유럽에 있는 환자들은 저희가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74명 가지고 임상 2상 페이스 2B를 했었을 때 데이터로 전체 환자를 봤었을 때는 32m를 더 걸었지만 7세 이상과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환자에 대해서는 48m 이상을 걸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유로피안 어서리티와 디스커션해서 어프로벌을 받고 있고요. 이 애는 지금 컨디셔널 어프로벌을 지금까지 가능한 2007년도부터 2012년 사이에 10개의 약들이 이런 컨디셔널 어프로벌 과정을 통해서 파이널 어프로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캡처하면은 이렇게 에틀렌 같은 경우에 저희 회사가 1998년도에 98년도에 설립됐고요. 그로부터 5년 후에 저희가 약을 디클레어 했고 그것이 개발하다가 2008년도에 라이센스 아웃, 큰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가 다시 저희 걸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다시 우리가 그 컨디셔널 어프로벌을 어플라이 했다가 리젝트 됐다가 다시 포지티브 오피니언을 해서 그러니까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직원을 레이오프하고 하는 그래서 저는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선택했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좀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들으셨겠지만 대략 BTC가 대략 15년 남짓된 회사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아쉽게도 이 전입상 부분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회사 사정상 못 들었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임상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행착오를 나름대로 겪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우리 한국의 회사들 이제 겪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이제 보면 되겠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BTC 다이어틱스는 레어디지즈 굉장히 특화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서도 이제 조금씩 레어디지즈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레어디지즈 그 타겟으로
제 개발에 나서는 또 많은 조언을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아서 발표 들으셨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석의 시간이 많으니까 뭐든지 질문해서 괜찮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PTC한테 몇 명입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네, 저희가 2012년도 레이업 하기 전에 180명이었고요. 레이업하고 나서 120명이 됐다가 지금 180명. 180명 다시 늘었거든요. 180 개국은 연구원입니까? 지금 유럽의 그 커머셜 팀이 10여 명이 되고요. 더 많이 늘으면 레귤라토리하고 클리니컬 팀. 그러니까 리서치는 줄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인원이면 한국의 회사들의 그죠? 뭐 아직 우리 한국의 많은 큰 회사들의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 대략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인원이래요. 예, 장 박사님 이제 간단 장 박사님 마이크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장종환 박사님이십니다. 질문 하나 있어요. 제가 듣다가 이 타이밍하고 서비스를 정확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벨 쉐입 도즈 리스폰스 때문에 이제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들은지 모르겠는데 셀 베이스 에세이를 해보면 벨 쉐입 리스폰스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실험을 미리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임상을 했으면 60명을 안 내보내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혹시 그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잘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저희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FDA에서 그랬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세입하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요즘 유명한 말이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세입한 애기 때문에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간 거고요. 저희는 그 10-20의 매출부터 그쪽에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험을 하이도즈 실험을 forced 됐다는 것 자체는 참 슬픈 일인데. 두 번째, 그 다음에 셀 베이스 에세이라는 게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베이쉐이브는 이게 톡시시티 때문인가? 에세이를 하다 보면 톡시시티 컴파운드로 베이쉐이브를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진짜 에피티 때문에 그런 건지 톡시시티 때문에 그런 건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애니멀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멀 휴먼 데이터는 어차피 없으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건 휴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컴파운드, 베이쉐이브 보이는 컴파운드들은 에세이 하다 보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요기용무예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확증은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파이팅을 할 만큼 증거를 수정하지 않았던 거죠. 똑같은 거 자꾸 물어봐 죄송한데 네. 아까 애니멀 모델이 있었다고 했는데 애니멀 모델에서도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없었나요? 일단 애니멀 모델에서는 마찬가지 말씀인데요. 애니멀 모델 딱 하면 제일 쉬운 제로그래프 같이 항상 이만큼 주면 이만큼 주고 하는 게 보이는데 이런 MDX 마우스 모델이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이런 모델들은 심지어는 어떨 때는 약효가 보였다고 어떨 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적고 심지어는 그 애니멀 모델의 애니멀 숫자마저도 리즈너블한 숫자는 아니었어요. 제일 많이 할 때가 10마리 정도지 보통 저희가 아카데미랑 많이 하는데 5마리 가지고 데이터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이게 특히 퍼블릭 도메인에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나서 지금은 누구든지 잭슨랩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애니멀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6minute walk도 저희 프로토콜을 따라서 프로센사나 이런 데들이 저희 6minute walk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론티어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가서 고생도 해보고 근데 나쁜 거라고 그랬지만 분명히 나쁜 거죠. 돈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때 했었으면 비록 그 다음부터는 로열티만 받지만 아마 더 경제적으로 유리했을 수가 있는데 우리 회사 이야기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와서 다시 그걸 튜닝을 해서 모든 데이터 가지고 파이트 해보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필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엑스포트하는 게 이제 알고 있고
어프로벌 내년에 이제 정식으로 어프로벌을 받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거기 때문에 남하고 쉐어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박영 박사님 질문.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처음에 그 유럽으로 가신 이유가 미국에도 사실은 또 있을 테고 한데 그게 하나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처음에 이제 전 세계에 이거를 약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한 4,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임상을 하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줘야 돼, 주는 환자들, 그 다음에 7살 이상 된 그 환자들을 계산해 봤을 때, 과연 이제 그 마켓 밸류가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는 좀 적어지는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프로스펙티브를 좀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첫 번째, 미국 FDA, 미국에는 컨디셔널 어프로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좋지 않으면 가서 만나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게 플렉시빌리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P-밸류가 일단 그런 P-밸류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 하이도즈에서 그렇게 나쁜 거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오늘날 같이 그렇게 뚜렷이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 어프로벌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프로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을 뿐이지 이게 베니핏은 5살짜리가 못 받을 거야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매년 그거에 대응하는 숫자의 환자들이 매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은 정해져 있는 환자를 잘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환자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제 예측으로는 2억 5천,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려서 2억 5천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400명이면 100밀리언이죠. 그럼 저희 의사는 먹을 수 있고요. 맞죠? 근데 그 인디케이션 하나고 C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7,000명인데 거의 10% 정도니까 정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니까 아까 나온 숫자가 진짜 우리가 1,000명 정도, 4,000명 정도를 하게 되면 1빌리언 이미 4,000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칼큘레이션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지금 저희가 프리딕트 하고 있는 이 아이템에 대해서 회사 밸류를 보고 있는데 DMD에 대해서는 약 2빌리언 정도 보고 있고 CF에 대해서 회사 밸류를 2빌리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한 600 밀리언 정도 되는데 이게 정식으로 컨디셔널 어플을 받게 되면 아마도 1.5 빌리언 정도 될 것 같고요. 정식 어플을 받으면 2.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 나오신 분들이 지금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들은 계속 원치 않게 매년 나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구분할 수 없고요. 저희 한국에도 넌센스 뮤테이션 된 환자가 적어도 미니멈 40명 이상이 되고요. 진단이 안 돼 있습니다. 많이 진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이 디지즈는 예를 들어 시스틱 파이브시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별로 없어요. 그거는 유로피안 디지즈예요. 특히 이스라엘 그리고 주이시아 관련된 그런 쪽 디지즈니까 다르지만 두시안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 어디서나 똑같은 파퓰레이션 에버리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꽤 숫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PKPD 어려움에서 그 클리니컬 데이터 인디케이션에서 벨시 컨센트레이션 나오는데 아까 그 임상하신 결과 로도즈하고 하이도즈 그다음에 플라시보 했는데 하이도즈가 원하는 방향 안 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나왔어요. 원하는 방향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다운된 건가요? 하이도즈에서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거기 PKPD 그거 보여드린 거는 1차적으로 휴먼 데이터예요. 그거는 베이스 2A에서 그러니까 448하고 10, 10, 20, 24를 했었을 때 실제 데이터 그걸 한 달 이상 했었을 때 에버리지 엑스포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걸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보면은 10, 20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가 10 마이크로그램 정도 보이고요. 그 하이도스에서는 20 이상이 보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 용량 상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FDA에서 승인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시험 자체가
로우도스마저도 P-밸류가 나왔어요. 그것만 했어도 P-밸류가 0.5, 6.05면은 억셉트를 하지 않아요. FDA. 유럽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FDA는 그 숫자는 변하면 그 숫자가 안 돼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도즈 셀렉션이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낮은 도즈를 하나 더 그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페이스 1에서는 448, 그래서 우리가 448 데이터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미 이쪽 정도의 도진 가지고 에피카시를 못 보겠다 해서 안 한 거고, 10-10-20가 두 개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험실에서 흔히 봐오는 벨쉐입이지만 그거는 톡시시티 때문에 그런 건지 실제로 아니면 메카니즘 때문에 그런 건지 그때는 우리가 커뮤니스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한지학 무롱식 연구소장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제가 1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레어디즈의 희귀질환 치료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한국 기업들도 관심이 갖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빅파마들도 레어디즈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작은 회사, 벤처 회사들의 전용을 했던 레어디즈 분야를 이제 클래스로 들어와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마켓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희귀질환이라니 7,000개, 8,000개 이렇게 많은 질환이 있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적기 때문에 많이들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일장일단 있는 것 같아요. 희귀질환 치료제라는 게 상대적으로 허가를 받기 쉽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반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이 저 한국의 회사들로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 박사님께서는 아무래도 어떤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희귀질환 치료제 연구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 잠깐 한 30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벌써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이쪽으로 첫 번째 어렵다 싶다를 떠나서 이게 미래의 리서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맞춤의학이라는 거죠. 저희는 넌센스 뮤테이션 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복용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그 군이 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엑선 스키핑도 마찬가지죠. 그 엑선 스키핑 51이 된 진 시퀀싱을 해서 그런 환자들한테만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한테 주지 않는 케이스죠. 그게 아마 미래의 디렉션이고 그게 지금이 그거의 전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알렉시온이라는 회사는 지금 1,700명, 1,800명 정도 되는데 약 하나 가지고 지금 회사 밸류가 30빌리언입니다. 약 하나가 11년이 아니라 1년에 1.2 빌리언. 그러니까 2012년도에 1.1 빌리언 팔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불명이 그 이상 팔았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자, 문 박사님 발표 이상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치 않게 매년 나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한국에도 넌센스 뮤테이션된 환자가 적어도 미니멈 40명 이상이 되는데 진단이 안 돼 있습니다. 많이 진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이 디지즈는 예를 들어 시스템 5 시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로피안 디지즈 특히 이스라엘 그리고 주이시하고 관련된 그런 쪽 디지즈가 다르지만 두시안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 어디서나 똑같은 파퓰레이션 에버리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꽤 숫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PKPD 의원님께서 클리니컬 데이터 인디케이션에서 벨쉐입 컨센트레이션 나왔는데 아까 그 임상하신 결과 로드적으로 하이도즈라는 하시고 있는데 하이도즈가 원하는 방향이 안 나와서 안정하게 나와서 원하는 방향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나오는 하이도즈에서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거기 PKPD 그거 보여드린 거는 1차적으로 휴먼 데이터예요. 페이스 2A에서 그러니까 448하고 10, 20, 20, 20, 20, 20, 20, 20를 실제 데이터 그걸 한 달 이상 했었을 때 에버리지 엑스포저가 어느 정도 되는 걸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보면은 10, 20 같은 경우 에버리지가 10 마이크로그램 정도 보이고요. 그 하이도스에서는 20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 용량 상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FDA에서 승인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시험 자체가? 두 가지죠. 일단 로우도스마저도 P-밸류가 나왔어요. 그것만 했어도 P-밸류가 0.5, 6.05면은 억셉트를 하지 않아요. FDA. 유럽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FDA는 그 숫자는 변하는 그 숫자가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해서 도즈 셀렉션이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흔히 봐오던 벨키앱이지만 그거는 톡시티 때문에 그런 건지 실제로 메카니즘 때문에 그런 건지 그때는 풀리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관한지역 노동식 연구소장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제가 1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레어디즈 희귀질환 치료제 이렇게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한국 기업들도 관심이 많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빅파마들도 레어디즈를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작은 회사, 벤처 회사들의 저렴을 했던 레어디즈 분야를 이제 클래스부터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마켓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희귀질환이라는 7,000개, 8,000개 많지가 않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적기 때문에 많이 이제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일장일단 있는 것 같아요. 희귀질환 치료제라는 게 상대적으로 허가를 받기 쉽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이 적은 한국이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 박사님께서는 아무래도 어떤 한국 기업들의 희귀질환 치료제 연구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보기 좀 잠깐 30초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벌써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도 첫 번째 어렵다 싶다를 떠나서 이게 미래 리서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맞춤 이야기라는 거고 저희는 넌센스 미티게이션이 되지 않는 한계에 대해서는 고려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그 근이 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엑선 스키핑도 마찬가지죠. 그 엑선 스키핑 51인데 진 시퀀스를 해서 그런 한자들한테만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한자를 주지 않는 케이스죠. 이게 아마 미래의 디렉션이고 지금이 그거의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알렉션이라는 회사는 지금 1,800명 정도 되는데 약 하나 가지고 지금 회사 내에서 써리기입니다. 약 하나가 10년에 1년에 1.2 빌리언, 그러니까 2012년도에 1.1 빌리언 팔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명히